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세큐리티 뉴스는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큐리티 뉴스는 우리 외교당국의 한심한 대미 외교에 관한 그런 지적과 함께 우크라이나 소식을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대사관이 폐쇄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키이우에 핵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쿠르스크 지역을 공습했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외교당국이 미 대선 기간 중 트럼프 캠프와의 접촉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번 윤 대통령 미주 순방 일정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현 정부 외교 라인에 트럼프 인수위 측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관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인사와 직접 접촉할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외교당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가 될 것으로 알려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막역한 국내 기업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국내 매체들이 11월 2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국내 매체들은 국내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외교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토대를 마련해서 정 회장의 인맥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날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와의 인연과 그간 막역하게 지내온 관계를 소개하면서 두 사람이 인간적, 정서적, 종교적으로 교분이 두텁고 호영호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각국 정상들이 앞을 다퉈 트럼프 측에 선을 대던 상황에서도 트럼프 측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던 우리 외교당국입니다. 일본과 폴란드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간을 전후해 경쟁적으로 트럼프 당시 후보와 접촉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이라면서 트럼프 캠프와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에야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취임식까지는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인적 쇄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대한민국 국군을 내리막길로 끌고 가고 있는 외교 라인에 대한 고강도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천거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캠프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트럼프 캠프 측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핵심 인사들 쪽에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라인이 전혀 없다. 한미동맹이 미국 외교 전략에서 코너스톤이다, 린치핀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라인이 전혀 없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외교 실패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정용진 회장, SNS를 굉장히 활발히 하는 인플루언서이자 소위 말하는 인싸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분은 기독교 그리고 자유우파 사상이 굉장히 투철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향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트럼프 주니어와 막역한 사이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방한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 행사를 갖기도 하고 정용진 회장과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초부터 트럼프 후보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게 치솟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인들이라든가 종교계에서 트럼프 측에 이렇게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외교당국은 이쪽에 전혀 선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소다로 전 총리죠. 이 사람이 직접 트럼프 빌딩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자민당의 특사 역할로 갔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에 폴란드 대통령이라든가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앞을 다퉈서 트럼프 타워라든가 마라라고 별장을 찾아갔죠. 자,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을 요청했을 때 이 트럼프 측에서는 취임 전에는 해외 정상과 안 만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일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마라라고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파티까지 하고, 이 자리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긴밀하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다는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이렇게 트럼프를 찾아가서 회동을 하고 이런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는데, 외교 라인에는 트럼프 측 핵심 인사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기업 총수에게 이 역할, 가교 역할을 부탁하려고 한다는 거.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외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초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한국은 여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지부동 오로지 바이든 라인에만 손을 대고 있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충격파가 쓰나미처럼 몰아닥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만나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측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지금 정부 그리고 전 정부 언제나 그래왔듯이 외교 라인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제가 여러 매체 기고를 통해서 외교라는 것은 레토릭을 보면 안 되고 행동을 봐야 한다. 이론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이론에만 치우쳐서 탁상공론만 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의 외교정책만 세우고 있는 이 외교당국자들. 대대적인 정부 인적 쇄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외교 라인부터 대대적으로 걸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잠시 문을 닫았었죠.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첩보 때문이었는데 이 사태가 러시아가 기획했던 역정보 공작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1월 20일 대부분 폐쇄됐던 키이우 주재 대사관들이 하루 만에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러시아 측에 대대적인 정보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보는 해제됐지만 서방 각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 대피령을 내렸던 미국과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대한 첩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하루 만에 대사관 업무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1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는 대사관 직원들이 정상 출근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직원들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광범위한 요인에 근거해 대사관 폐쇄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키이우 주재 대사관 폐쇄와 자국민 대피를 결정했던 나라는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었는데요. 해당 국가들은 모두 러시아가 벌인 대대적인 정보 공작에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여러 개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수십 대의 폭격기들을 동원해 미사일 발사기동 항적을 만들어냈고 SNS를 통해 특수목적용으로 개조된 RS-26 탄도미사일을 키이우 중심부에 발사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INF 조약을 위반한 유럽 공격용 미사일로 비난을 받았던 RS-26은 6,000km급 사거리를 갖는 고체 연료 방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300킬로톤급 핵탄두 4개나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RS-26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를 달아 키이우의 특정 목표를 공격할 것이며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이것이 러시아 측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역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서방 대사관 폐쇄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던 러시아의 이 같은 정보 공작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와 같은 러시아의 계산된 행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양측의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어떤 도발에 나설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을 했고 또 곧바로 영국도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현지 시각으로 11월 20일 오전에 러시아 해외정보국 SVR 국장이 직접 나와서 서방 세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SNS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역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제 오후부터 러시아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첩보가 돌기 시작한 RS-26 탄도미사일입니다. 실전 배치는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방가르드 미사일, 즉 극초음속 활공체죠.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하는 그런 활공 비행체가 있는데
그것을 탑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지금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입니다. 러시아에 몇 기가 없는데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 미사일이 러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키이우를 향해 발사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광범위하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였고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밤이어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이러한 정보를 뿌리면서 또 한 가지 공작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러시아 서부 지역은 물론이고 중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폭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들은 KH-101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기지로 돌아가는 그런 항적을 보였는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각국 오신트 전문가들은 이러한 항적이 대규모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들이 키이우에 대한 대공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미사일은 날아오지 않았고요. 20일 하루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아무 일도 없이 끝났으면 다행인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죠. 이소부화에 어떤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양을 전부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공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첩보가 광범위하게 돌았는데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고 나면 이러한 첩보라든가 징후가 발견이 돼도 키이우나 서방 각국에서는 이번에도 또 거짓말이겠구나, 또 블러핑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의 역정보 공작은 방어하는 측의 피로도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습을 한다 계속해서 정보를 흘리게 되면 각 방공부대들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렇게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지치게 돼 있습니다. 방공망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러시아가 실제 공격을 감행해 온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긴장 구조, 미국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승인한 직후부터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긴장 고조는 점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현재 상황을 좀 면밀하게 추적을 하면서 미리미리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스톰 섀도우 공격에 대한 소식입니다. 공습이 실시됐다. 이 정도 보도만 보셨을 텐데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1월 20일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소에 무려 12발의 순항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군 고위 장성과 북한군 장성이 피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습 당시 현장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1월 20일 정오 쿠르스크주의 마리노 일대를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집중 공격했으며 공습 목표는 요양원에 마련된 러시아군 지휘소였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오후 무려 12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해당 목표에 투발했는데요. 러시아는 해당 공습을 모두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 쿠르스크 전선의 격전지 코레네보에서 약 14km 북쪽에 있는 이 시설은 공식적으로는 요양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현재는 쿠르스크 서부 지역에 전선지휘소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여러 발의 미사일이 해당 시설을 강타했고 건물 최소 3개 동이 완파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에서도 건물의 파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550km, 탄도 중량 450kg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내륙 지역에서 다수의 수-24 전폭기를 투입해 이번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들은 해당 시설이 표적이 된 것은 그곳에 러시아와 북한의 장성급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번 공습으로 그들이 피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지휘소 안에 누가 있었고 누가 사망했을지
이후 전황 분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상에 보시는 E38 도로선에 있는 지휘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SDB라든가 JDAM-2R 같은 항공 유도폭탄을 투발하고 있는 그 전선과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다가 스톰 섀도우 같은 고가치 자산을 집중적으로 투발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곳이 러시아군 고위급 장성들이 모여있는 지휘소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성사진을 통해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거대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단지 안에는 호수까지 끼고 있습니다. 큰 정원도 있고 여러 개의 부속 건물들이 식별이 되는데요. 자, 러시아가 요양원이라든가 어떤 대학교의 레크레이션 시설 같은 것들, 시설이 굉장히 좋은 곳들을 징발을 해서 여기를 통째로 지휘소로 쓰고 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공습을 얻어맞고 고위급 장성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여기도 그러한 유형의 시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습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해당 시설 근처에 드론을 띄워놓고 미사일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이 지역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본관 건물 옆에 있는 부속동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지에서 이 미사일 피습 건물에 대한 수습 작업을 맡았던 인부들의 말로는 이 지역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높은 사람들도 꽤 많이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파편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시설로 날아든 미사일의 숫자가 12발이나 됐다고 합니다. 부속 건물도 규모가 꽤 컸는데 그 부속 건물들이 완전히 완파될 정도로 미사일의 집중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속 건물들에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었고 그 출입구하고 지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주장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시설을 누가 이용을 했고 누가 이번 공습으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공식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제가 앞서서 스크립트에서 코레네보 지역에서 14km 북쪽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레네보 지역은 러시아 공수군 그리고 해군 육전여단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고 북한군과 러시아군 주력 병력이 대거 모여있는 쿠르스크 돌출부의 서쪽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쿠르스크 돌출부의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공수군과 해군 육전여단의 최상급 지휘부가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현지 소식통들도 이번 공습에서 장성급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려 12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한 개 표적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실제로 그만큼 고가치 표적이 목표물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고가치 표적이 목표물에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누가 피격돼서 누가 사망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